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부잣집 김준호 대감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셋째 부인 정씨가 가장 어리고 아름다웠지요. 어느 날 셋째 부인 정씨는 창가에 앉아 정원의 낙엽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비녀로 단장했지만 그녀는 왠지 가슴이 공허하였지요. 마님, 오늘 저녁 시어머님께서 찾아오실 터이니 단장을 곱게 하셔야 합니다. 월아야, 이 비단옷이 나를 뭐라 부르는지 아느냐? 세장에 갇힌 공작새라 하더구나. 마님, 농이 지나치십니다. 셋째 부인 정씨는 일어서서 시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느린 걸음걸이를 흉내냈지요. 그 모습에 여종 월아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대감 김준호가 외출복 차림으로 안채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 이씨가 함께 동행했지요.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정씨는 열린 창문 사이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아에게 속삭였지요. 저 모습이 꼭 거북이와 두꺼비 가족 같지 않으냐 호호. 셋째 부인 정씨는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러자 여종 월아도 웃으며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지고 어두워져 밖은 어두컴컴하였습니다. 그러자 후원 담장 너머 저 멀리에 있는 절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목탁 소리가 끝나자 누군가 매력적인 목소리로 시조를 읊었습니다. 월아야, 저 목소리 좀 들어보아라. 스님 목소리가 절이 좋으면 절에 불공 들이러 오는 여인들도 많아지겠구나. 마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옵니다. 누가 들으면 어찌 생각하겠사옵니까? 셋째 부인 정씨는 농을 하면서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장난기가 돋은 정씨 부인은 가야금을 꺼내 스님이 읊는 시조에 맞춰 한 곡조 연주를 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이 정씨 부인의 가야금 소리를 들었는지 시조 읊기를 멈추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씨 부인의 가야금 소리를 감상하는 듯했지요. 정씨 부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호흡을 맞춘다는 게 왠지 재밌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상상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님, 큰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무슨 일로 찾으신다더냐?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옵니다. 셋째 부인 정씨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 이씨가 함께 있었지요. 오늘은 내 솜씨 좀 한번 보자꾸나. 정씨는 시어머니와 첫째 부인 이씨 앞에서 붓을 들고 시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필체와 뛰어난 시구에 모두가 감탄했지요. 우리 셋째 며느리는 글씨도 그림도 뛰어나니 가문의 자랑이로다. 그림 솜씨도 좋지만 어머님께 드리는 효심이 더욱 아름답사옵니다. 칭찬을 들은 셋째 부인 정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분한 칭찬 감사하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안채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정씨는 병풍 뒤에서 숨겨놓은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양반과 여인이 읽어서는 안 될 금지된 이야기책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촛불 하나만 켜고 책을 펼쳤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내 시의 의미도 모르고 칭찬만 해대니 소에게 검은고 연주하는 격이로구나. 그녀는 책 속 주인공의 자유로운 삶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 몸도 세상을 자유롭게 날며 많은 경험을 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늦은 밤까지 이야기책을 다 읽은 정씨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또 담장 너머에서는 다시 시를 읊는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런데 그는 정씨가 좋아하는 시구를 읊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겨 저 목소리만 내게 보내준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그녀는 시 읊는 매력적인 목소리에 가슴이 설레었지요.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며 담장 너머 세계로 초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서 깊은 명문가 집안의 부인들은 외출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지요.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셋째 부인 정씨는 담장 밖 세상이 무척이나 그리웠지요. 그날도 정씨 부인은 검은고를 꺼내 시조에 맞춰 가락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스님도 시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읊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아름다운 합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새장 속에 갇혀 살고 있던 정씨에게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지요. 그녀는 스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씨는 안채 부엌 근처를 지나다가 하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 어젯밤에도 그 스님이 담을 넘는 걸 보았다니까. 어둠 속에서 휙 하고 넘어가더라고. 쉿, 그게 보통 스님이 아니라 여우 요괴라는 소문도 있어. 꼬리가 9개라 하던데. 아니야. 내 사촌이 절 근처 사는데 그 스님은 날개가 있어서 담을 날아서 넘는다더군. 하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정씨는 웃음을 참으며 월화에게 속삭였지요. 월아야, 꼬리 9 달린 스님이 있다면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혹시 내 소원도 들어주시려나? 마님, 하인들 이야기는 그저 한낮에 심심풀이 농일 뿐이옵니다. 그런데 마님은 어째서 스님에게 그리 관심을 두시는지요? 관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 것이지.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거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셋째 부인 정씨는 후원의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보름달이 물 위에 비친 모습이 마치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는 듯 아름다웠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담장 위로 웬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정씨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담장 위에 인물이 재빠르게 뛰어내려와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마치 정광석화와 같이 몸놀림이 무척 빨랐지요. 꽃이 부러지면 보는 이 가슴이 아프답니다. 정씨는 너무 놀라 순간적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헌데 상대방의 시적인 말투에 잠시 망설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재치 있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이 담장을 넘으면 부처님께서 통곡을 하십니다. 승려 무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일반적인 승려와는 달리 비범해 보였지요. 부인께서는 시문도 밝고 가야금 연주도 일품입니다. 나의 시조와 그대의 가야금 연주는 참으로 아름다웠소. 결국 나는 그대의 가야금 연주에 홀려 담장을 넘게 되었구려. 달빛에 비친 스님의 모습이었지만 스님은 참으로 멋지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씨는 평소 스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궁금했었지요. 그런데 스님은 어찌 밤마다 시구를 읊고 계시나요? 허허, 그것은 부인과 같은 마음이 아닐런지요. 시구는 나에게 있어 불경을 외는 것과 같지요. 불경은 마음의 양식이요. 시구는 양식 위에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지요. 아니 그런데 이 깊은 밤에 부인께서는 어째 잠은 자지 않고 홀로 나와 계시는 것이요? 스님처럼 담을 넘나드는 분이 여쭐 말은 아닌 것 같군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달기 울어서야 무학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다음 보름달에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오늘 밤처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분은 처음이요. 그럼 다음번에는 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겠소, 스님. 그 말에 무학 스님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한밤중에 스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이었지요. 그 후로 어느새 늦가을 되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지요. 보름날 밤이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스님의 담 넘기는 계속되고 있었지요. 오늘 밤은 유독 달이 밝습니다. 마치 부인의 마음을 비추는 듯하구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찌 승려의 말씨가 아닌 양반과 공자 같은 말투를 쓰시오? 가끔 의아할 때가 있사옵니다. 무학 스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미소로 넘겼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연못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서쪽 나라에서는 남녀가 함께 춤을 추며 서로 마음에 맞는 짝을 찾는답니다. 아니 그런 자유가 다 있다니 꿈 같은 이야기군요.
그런데 대화 중 무학 스님이 불쑥 정씨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씨는 깜짝 놀랐지만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유부녀이고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정씨는 황급히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무척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요. 이 몸이 비록 승려 옷을 걸쳤으나 속은 사내여 또한 젊은 청춘이지요.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은 뛰었고 갇힌 답답한 세장에서 뛰쳐나가고픈 마음이 순간 일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다음 달 보름에 다시 뵙기로 하시죠. 스님이 담장을 넘어 떠나가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거친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작새가 세장에 갇힌 것처럼 자유를 속박당하고 감금된 삶이 너무도 답답했지요. 그리고 양반가의 예의범절과 법도는 그녀를 더욱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헌데 스님을 만난 후로 정씨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과 같았지요. 상상만 해왔던 세상 밖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슴 설레임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정씨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꽃을 가꾸는 등 그녀의 모습은 변해 있었지요. 그런데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첫째 부인 이 씨의 눈빛은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예리한 여자의 촉감이었을까요? 첫째 부인 이 씨 눈에는 셋째 부인 정 씨가 아무래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말했지요. 어머님, 요즘 셋째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신지요? 평소엔 늘 시름 가득한 얼굴이더니 요즘은 꽃처럼 피어 있사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제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겠사옵니다. 혹여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될 일은 없어야 하니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정씨 부인은 규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슴 설레이게 하는 스님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월화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차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여종 월화는 정씨의 표정을 한번 살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큰마님께서 하녀들을 시켜 마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제발 나가지 마십시오. 월아야, 나는 더 이상 세장 속에 갇혀 살고 싶지가 않다. 평생 세장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짧더라도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다. 마님, 큰일 날 말씀이옵니다. 그러다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양반과 부인이 승려와 사통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사옵니다. 셋째 부인 정씨는 무학 스님과의 만남이 가져올 위험을 알면서도 그녀는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만나겠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정씨 부인의 마음은 이미 스님을 향해 있었지요. 처음으로 정씨 부인의 가슴에 사랑이 싹튼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서방 김대감은 사랑에서 혼이 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팔려온 것이었지요. 그러니 그에 대한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지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유부녀가 되어서야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한편 김대감의 정적 중에는 박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밀정을 보내 김대감 집을 감시하고 있었지요. 박판서가 보낸 밀정 최서방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김대감 집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청나라 사신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일까? 박 판사께서는 그자의 밀수연장 증거를 잡으라 하셨는데 이거 참 난감한 일이 되었군. 그런데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 위로 날렵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밀정 최서방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며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아니 저건 승려가 아닌가? 어찌 이런 밤중에 승려가 양반집 담장을 넘는단 말인가? 보통 승려는 아닌 듯하군. 그때 정씨는 여종 월화와 함께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보름날 밤이 되어 무학 스님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월아야, 그런데 요즘 집 주변에 낯선 사람이 보인다고 하더구나. 혹시 무슨 일인지 들은 바 있느냐? 네, 마님, 하인들 말로는 박 판서 댁에서 보낸 사람들이 우리 가문을 살피고 있다 했습니다. 대감마님과 박 판서는 조정에서 청나라 사신 문제로 크게 다투셨다 하옵니다. 그 말에 정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학 스님과 만남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 같았지요. 잠시 후 무학 스님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오시었소 부인. 여종 월화는 후원 입구에서 망을 보고 정씨와 무학 스님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밀정 최서방은 스님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저 승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군. 승려치고는 너무 귀한 집 자제 같아. 무학이 단순한 승려가 아닐 거란 생각에 최서방은 조용히 무학의 정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정씨 부인과 무학 스님은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셋째 부인 정씨는 여종 춘섬을 불렀습니다. 여종 춘섬은 첫째 부인 이씨의 몸종이었지요. 춘섬아, 큰 마님께서 내게 시키신 게 있지 않더냐? 여종 춘섬은 순간 놀란 듯 하였으나 이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평소 하던 일에 별도로 시키신 것은 없사옵니다. 괜찮으니 내게 털어놔 보거라. 큰 마님께서 내게 나를 감시하라 시키지 않았느냐? 여종 춘섬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주물거렸습니다. 자, 이것은 은비녀다.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지. 이것을 내게 줄 테니 내가 무엇을 보았든 절대 함구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알겠사옵니다, 마님. 춘섬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춘섬은 이미 첫째 부인 이씨에게 더 큰 대가를 받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춘섬은 첫째 부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마님, 셋째 마님께서 내일 보름밤에 또 후원으로 나가실 계획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스님과 만나시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첫째 부인 이씨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씨의 행동을 의심해왔고 이제 그 증거를 잡을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잘했다, 춘섬아.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내일 밤은 내가 직접 시어머님과 함께 그들의 현장을 목격할 것이다. 네, 마님. 제가 신호를 드리겠사옵니다. 다음 날 밤 여종 춘섬의 첩자 노릇을 알지 못한 정씨는 무학 스님과 연못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당분간 나는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소.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볼 수 없을 것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다음 만남에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소. 그때는 나의 정체와 당신께 드릴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이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학 스님은 주변을 경계하며 소리나는 곳을 보았지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소.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럼 다음 만남은 언제? 초승달이 뜨는 밤 같은 장소에서 뵙겠소. 그리고 무학은 재빨리 담장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정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규방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춘섬의 첩자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다음 날 저녁 대감 김준호는 조정 고위 관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첫째 부인 이씨가 단정히 앉아 있었지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이씨는 김대감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중요한 일로 잠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김대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지요. 증거가 확실한가? 네, 대감. 제가 직접 목격했사옵니다. 셋째가 후원에서 그 승려와 만나는 것을 직접 보았지요. 김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술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셋째 부인 정씨는 자신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준호 대감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첫째 부인 이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서 있었지요. 내가 감히 승려와 간통을 했느냐? 정씨는 깜짝 놀라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대감, 그것은 그 입을 다물라. 내 죄는 사약을 내려도 모자랄 중죄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에 대한 처분은 다음으로 미루마. 정 씨는 외딴 별채에 유폐되고 말았습니다. 창문은 작고 높아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요.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7일째 무학 스님은 무사할까? 대감께서 그를 체포하려 들 텐데. 정 씨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비단끈을 바라보았지요. 자결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을 끊는 게 나을까? 하지만 그리하면 무학 스님은 영영 다시 볼 수도 없을 텐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끈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저 월아입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폐된 정 씨는 놀라 비단끈을 얼른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월아가 조심스레 들어왔지요. 마님,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아야,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야? 여종 월아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사옵니다. 그 무학 스님은 사실 승려가 아니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무학 스님은 누구란 말이냐? 그분은 임금님의 이복 동생인 낙인군이십니다. 사정이 있어 신분을 위장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 씨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학 스님의 범상치 않은 모습과 승려답지 않은 언행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왕족이라고? 그런데 마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사옵니다. 대감마님은 오래전부터 낙인군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월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계속 말했지요. 대감마님은 낙인군과 정적들을 없애려는 반역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낙인군을 죽이면 임금님께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그 틈을 타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지요. 유폐된 정 씨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무학 스님, 아니 낙인군과 연관된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대감께서 나를 바로 처벌하지 않고 유폐시킨 것이구나. 대감은 나를 미끼로 낙인군을 유인하려는 것이었어.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인들 대화를 엿들었는데 대감께서 내일 밤 낙인군이 숨어있는 곳을 습격한다 했습니다. 유폐된 정 씨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아야, 이 사실을 낙인군께 알려야 해. 대감의 반역 계획을 막아야만 해. 하지만 마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지요? 내게 계획이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여종 월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낙인군의 목숨과 어쩌면 나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몰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꼭 해내야만 해. 월아는 정 씨의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낙인군을 구하기 위해 정 씨가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정 씨는 월아에게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선 대감의 반역 증거부터 찾아야겠다. 그의 서재에 비밀 문서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밖에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피고 와줄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마님. 여종 월아는 밖으로 나가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이른 새벽이다 보니 경비병들은 벽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지요. 마님, 마침 경비병들이 잠들어 있사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두 사람은 별채를 빠져나와 김대감 서재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관한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봐도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크게 실망하여 벽에 몸을 기대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벽이 뒤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얼른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문서함이 보였지요. 정 씨는 얼른 문서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낙인군과 정적을 죽이고 권력을 빼앗는다는 대신들의 연판장이 들어있었지요. 이거다, 이거면 되었어. 월아야,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산사에 있는 낙인군께 전해주거라.
아니 마님은 어쩌시려고 합니까요? 곧동이 틀 것인데 내가 없어진 것을 알면 대감께서는 곧바로 광군을 풀어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남아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게 낙인군에게 이 증자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야. 월하는 마님이 걱정되었지만 마님의 말이 맞기에 자고 있는 경비병들을 피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품에 꼭 안은 채 숲속 오솔길을 서둘러 달려갔지요. 월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낙인군이 있는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낙인군이 있는 산사에 도착하였지요. 낙인군 마마, 안에 계시옵니까? 급한 일이옵니다. 월하의 목소리를 들은 낙인군은 서둘러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월하가 아니여.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마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증거를 찾으셨사옵니다. 김대감이 반역을 꾸미고 있으며 오늘 밤 낙인군 마마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옵니다. 월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무왕 낙인군은 문서를 빠르게 훑어본 후 얼굴이 굳어졌지요. 아니 이것은 김준호가 청나라와 내통하여 나를 포함한 정적을 죽이고 임금이신 형님을 폐위하려는 계획이군. 정말 수고하셨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나 먼저 궁으로 갈 테니 몸조심하시오. 그런데 정부인은 괜찮은 것이요? 그리고 내가 낙인군인 것을 어찌하셨소? 마님께서 무탈하시옵니다. 그리고 무학스님이 낙인군인 것을 김대감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낙인군 마마가 계신 이곳을 친다 하셨지요. 그랬었군요. 내 서둘러 다녀올 테니 정씨 부인에게는 안심하고 기다려 달라 전해주시오. 그리고 낙인군은 말 타고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낙인군이 가져온 증거를 살펴보며 크게 분노하였지요. 임금은 낙인군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낙인군 수고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 너를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거라.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형님은 언제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김준호의 반역을 막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내금의장을 불러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내금의장, 즉시 김준호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하라. 왕실 친위대를 이끌고 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체포하거라. 알겠습니다, 주상전하. 내금의장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친위대가 김대감의 집을 포위했지요. 반역자 김준호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김준호, 너는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전하의 어명이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알고 선수 쳤단 말인가. 김준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질질 끌려갔지요. 멀리서 지켜보던 정씨 부인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낙인군은 무사하시겠지?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김대감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김준호 대감과 대역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지요. 반역자 김준호와 대역죄인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대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청나라와 내통하여 반역을 꾸미고 왕실의 낙인군을 해치려 하였으므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능지처참에 처한다. 김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요. 또한 김준호의 첫째 부인이시는 반역에 협조한 죄로 제주도 유배에 처한다. 그렇게 김준호 대감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릇된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었지요. 그로 인해 김준호 대감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영모에 대한 증자를 찾아낸 공로로 정씨 부인에게 새로운 거처를 하사하였지요. 그리고 전답과 많은 재물을 주어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었습니다. 정씨는 임금이 하사한 집에서 여종 월화만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정씨를 속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숨막히는 양반가의 예절도 법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지요. 정씨는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헌데 정씨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무척 허전했는데 무엇을 해봐도 그 허전함은 메꾸어지질 않았지요. 답답한 세상 속에서 나왔건만 내 가슴은 왜 이리 허전한 것일까?
비로소 자유를 얻었건만 허전한 내 마음을 달랠 길이 없구나. 여종 월화는 침울에 빠져 있는 마님을 보며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는 마님의 속박된 삶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사랑에 빠진 마님이 안타까웠지요. 마님께서는 무학스님, 아니 낙인군 마마가 그리우신 것이지요. 월아야, 내가 그를 그리워한들 그는 왕실의 왕족이 아니더냐. 더군다나 나는 유부녀로서 그를 그리워할 자격도 없느니라. 정씨의 두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처지는 그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정씨의 가슴은 아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그게 어찌 마님의 잘못이겠습니까? 김대감님과의 혼인도 마님이 원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님은 잘못한 게 없사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낙인군 마마를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요? 여종 월화의 말에 정씨는 그렇게라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부녀라는 꼬리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게 정씨 부인은 가슴앓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지요. 따스한 햇볕이 내려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정씨 부인의 대문을 두드렸지요. 여종 월화는 달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낙인군이 대문 앞에 서 있었지요. 아니, 낙인군 마마가 아니십니까요? 그래 그동안 잘 있었소. 정씨 부인은 잘 계시오? 잘 못 계십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당연히 무슨 일이 있지요. 그런데 마마께서는 어찌 그리 무책임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내가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오. 아, 마마께서 우리 마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면 벌써 찾아오셨어야지요. 어찌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한단 말입니까? 마마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 그런 것이오? 늦게 찾아와 미안하게 되었구려. 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그랬소. 변명을 그만하시고 어서 따라나 오시지요. 낙인군은 월화의 안내를 받아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무책임한 낙인군 마마께서 오셨구먼요. 여종의 소리에 정씨 부인은 서둘러 명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화장을 고치고 머리와 옷매무새를 고쳤지요. 정씨 부인의 가슴은 콩복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정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옷이었소 낙인군. 그동안 잘 계시었소 부인. 아니 잘 못 계셨다 했지요. 내 사정이 있어 이제야 올 수가 있었소. 너무 늦어 미안합니다. 정씨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낙인군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지요. 두 사람은 연못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물 위에 떨어져 한 폭의 그림과 같았지요. 낙인군은 정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하였지요. 임금이신 형님께서 드디어 승낙을 하셨소. 그대와 내가 평생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그 말에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낙인군의 말이 믿겨지질 않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왕족과 신하의 아내였던 제가. 형님께서도 그 문제로 크게 고민하셨지만 결국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왕가의 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소. 물론 공식적인 혼인은 어렵지만 우리 둘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소? 정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비록 한 번 혼인한 경력은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혼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가 될 수 있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씨는 이제 왕가의 여인이 되었지요. 정씨와 낙인군은 산사의 정상에 올라 멀리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여보 부인, 저 넓은 세상을 한번 보시오. 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와 내가 부부가 되었소. 그러니 우리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겠소. 그렇습니다. 낙인군과 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지요. 옷매 멋있어라.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일꼬.
여종 월하는 하나된 낙인군과 정씨를 보며 무척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진작 처음부터 절이 되어야 했어. 암 그렇고 말고. 아니 그런데 나한테는 저런 기적이 왜 안 일어날까? 두 눈 부릅뜨고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왕자님 같은 분이 안 보이는구나. 혹시 낙인군 마마에게 숨겨진 동생은 없으려나? 아니면 나도 역적죄인을 잡아 공을 세우면 왕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으려나? 옛말에 수어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지요.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은 유비는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항상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관우 장비가 이 일로 불평하자 유비가 말하기를 공명을 얻으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하였다 합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 또한 수어지교 같은 인연이 아닐까요? 낙인군과 정씨가 만나 역경을 딛고 사랑을 얻어 부부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